리오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채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가지러 방을 나섰다가 사랑채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채연의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서방님이 등잔불 앞에 앉아 장부를 읽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가며 또렷하게 눈을 뜨고 맹인이 장부를 읽고 있었습니다. 채연이 굳어버린 채 서 있는데 갑자기 이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채연의 눈과 이준혁의 눈이 문틈 사이로 마주쳤습니다. 채연의 손에서 물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갈랐습니다. 이준혁이 천천히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오. 집안 빚 때문에 언니 대신 눈먼 장님 신랑에게 시집간 채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영조 연간 충청도 한 고을에 채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법 이름 있는 집안이었지요. 넓은 논밭에 기와집까지 고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살림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팔자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채진사는 해가 갈수록 집안을 기울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비단 장사를 하는 사람과 손을 잡았다가 크게 낭패를 봤지요. 그 다음에는 도박이었습니다. 밤마다 패를 들고 앉아 있다가 논 두마지기를 날렸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되는 실패 끝에 채진사의 집안은 이제 남은 것이라곤. 기울어진 기와집 한 채와 빈 문서 몇 장뿐인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빚의 주인이 바로 엄진사였습니다. 엄진사는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토호였습니다. 관가와 손을 잡고 온갖 이권을 쥐고 흔들며 재산을 불려온 자였지요. 겉으로는 인심 좋은 척 웃으며 돈을 빌려주고 뒤로는 살인적인 이자를 붙여 상대방을 옭아매는 것이 그의 수법이었습니다. 채진사도 처음에는 그저 급한 불을 끄려고 손을 빌렸다가 어느 순간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채진사의 집에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채선은 고을에서도 손꼽히는 미인이었습니다. 얼굴도 반반하거니와 말도 곧잘했고 제 앞가림을 할 줄 아는 영리함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 영리함이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으니 채진사 부부는 그것을 알면서도 첫째를 더 아꼈습니다. 둘째 채연은 달랐습니다. 언니보다 얼굴이 못하지도 않건만 채연은 늘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아버지의 술상을 챙기고 어머니의 바느질을 거들고 그러면서도 단 한마디 불평이 없었지요. 거기에 글을 읽고 셈을 하는 능력은 어디서 배웠는지 채진사보다도 훨씬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장부를 한번 훑어보면 틀린 숫자를 금방 잡아냈고 복잡한 이자 계산도 눈 깜짝할 새에 해냈습니다. 그러나 딸의 능력을 귀하게 여기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셈은 아래 것들이나 하는 짓이야. 얌전히 바느질이나 해라. 채진사가 핀잔을 주면 채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채연은 자신의 능력을 감추고 그늘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엄진사가 채진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진사 어른 오랜만에 뵙습니다. 엄진사는 언제나처럼 두툼한 웃음을 지으며 사랑채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채연은 부엌에서 그 웃음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웃음이 나올 때는 반드시 좋지 않은 일이 뒤따른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야기는 금세 빈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이자가 또 불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갚지 못하시면 논밭은 물론이요, 이 집도 넘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진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오. 내 반드시 마련해 보겠소. 허허, 그 말씀을 벌써 몇 번째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진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빚을 모두 탕감해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 진사가 눈을 번쩍 뜨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제 먼 친척벌 되는 집안에 혼처가 있습니다. 거상 이씨 집안의 외아들인데 재산은 넉넉하오. 다만 한 가지 흠이 있어서 혼처를 구하기가 쉽지 않지요. 흠이라니? 엄진사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맹인이요. 사랑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채 진사가 굳은 얼굴로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어릴 때 병을 앓고 나서 눈을 잃었다 하오. 허나 집안 재력은 이 고을에서 딸을 자가 없소. 따님 중 하나를 시집 보내주신다면 빈 문서는 오늘 당장 불태워 드리겠습니다. 채 진사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엄진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습니다. 진사어른 잘 생각해 보시오.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집도 논밭도 다 날아가오. 그러나 따님 하나를 보내면 빚도 없어지고 재산 넉넉한 집안과 혼인도 맺는 것이요. 손해볼 것이 없지 않소. 엄진사가 돌아간 뒤 채연은 부엌에서 그릇을 닦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진사가 왜 저런 제안을 했을까요? 빚을 탕감해 주면서까지 딸을 시집 보내라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무언가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채연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의심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엄진사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채 진사에게 빌려준 빚은 처음부터 받아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엄진사가 진짜 눈독을 들인 것은 거상 이씨 집안의 재산이었지요. 이준혁은 맹인이었지만 재산만큼은 이 고을에서 딸을 자가 없었습니다. 엄진사는 오래전부터 그 재산을 탐내고 있었으나 이준혁이 좀처럼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혼인이었습니다. 빚에 쪼들린 채 진사의 딸을 이준혁에게 시집 보낸 뒤 채 진사의 빚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빌미로 이준혁을 압박할 생각이었습니다. 맹인 주제에 감히 거역하지는 못할 것이라 여겼지요. 그렇게 이준혁의 사업 지분을 조금씩 빼앗아 재산을 통째로 집어삼킬 속셈이었습니다. 채 진사의 딸은 엄진사에게 그저 이준혁의 재산으로 통하는 문을 여는 열쇠였을 뿐이었습니다. 엄진사가 돌아간 뒤 채 진사 부부는 밤새 머리를 맞댔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집도 논밭도 모두 날아갑니다. 그렇다고 딸을 맹인 신랑에게 보내자니 그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요. 두 사람이 한숨을 쉬고 있는데 안방에서 소식을 엿들은 채선이 먼저 달려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절대 안 돼요. 맹인에다 상놈 집 신랑이라니 저는 차라리 죽겠어요. 채선은 그 자리에서 드러누워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채 진사 부부가 달래보려 했으나 막무가내였지요. 그런데 채연이 보기에 언니의 울음에는 이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나왔습니다. 엿들을 여유도 없었을 텐데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단숨에 달려 나와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채연은 그 사실을 가슴속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날 밤 채선이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오랫동안 무언가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연은 자신의 방에서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채연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채연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채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꺼내려는지를. 어미가 너한테 못할 소리를 해야겠다. 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채연은 그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채연은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낙엽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채연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이 맺혔다가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채연의 운명이었습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 오로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운명이었지요. 혼례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채연은 이른 새벽부터 몸종의 손에 이끌려 단장을 했습니다. 연지를 찍고 족두리를 얹으니 거울 속에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신부의 얼굴이었지요. 그러나 채연의 눈빛은 기쁨 대신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언니 채선은 끝내 배웅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연이 가마에 오르기 전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어 언니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없었습니다. 채연은 잠시 그 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억지로 눈물을 삼키며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출발하자 어머니가 뒤를 쫓아 나와 흐느꼈습니다. 채연아, 채연아. 채연은 가마 안에서 눈을 꼭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마가 고울 어귀를 벗어나 낯선 길로 접어들자 채연은 비로소 혼자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준혁의 집은 고을 외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문은 소박했으나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마당과 단단하게 지어진 행랑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혼례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이윽고 신랑이 나타났습니다. 이준혁은 키가 크고 어깨가 반듯한 사내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는데 걸음걸이가 조심스럽고 눈빛이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사람도 제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이겠구나 싶었지요. 혼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화려함도 없었고 떠들썩함도 없었습니다. 채연은 이준혁과 나란히 서서 절을 올렸습니다. 이준혁의 손이 잠깐 채연의 손 가까이 스쳐 지나갔을 때 채연은 그 손이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혼 초 채연은 이준혁의 집안을 조금씩 파악해 나갔습니다. 살림을 맡은 늙은 하인 복돌이 집안 구석구석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을 때 채연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잘 정돈된 비단 필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곡식 자루가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었습니다. 별채에는 두꺼운 장부들이 반듯하게 꽂혀 있었지요. 서방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것이요? 채연이 묻자 복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죠. 눈이 불편하신데도 장부 하나 흐트러지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인들이 읽어드리면 들으시고는 금방 파악하시거든요. 채연은 장부 하나를 집어들어 훑어보았습니다. 촘촘하게 적힌 거래 내역들이 빼곡했습니다. 채연의 눈이 숫자들 위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한 가지가 눈에 걸렸습니다.
수년 전을 기점으로 거래처의 이름이 갑자기 줄어들고 규모가 눈에 띄게 작아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거래처를 하나씩 끊어버린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준혁은 채연에게 무뚝뚝하지 않았습니다. 밥상 앞에서 조용히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가끔 날씨 이야기나 집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채연이 대답을 하면 이준혁은 귀를 기울여 들었지요.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넘지 못한 벽이 있었습니다. 채연도 이준혁도 그 벽을 먼저 허물려 하지 않았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보름이 지났을 때 엄진사가 이준혁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준혁 잘 지내고 있는가? 엄진사는 거침없이 사랑채로 들어서며 집 안 구석구석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창고 쪽으로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채연은 안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엄진사가 이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장인어른 빚이 말이야. 아직 완전히 정리가 된 것이 아닐세. 빚문서를 불태워 드리겠다고는 했으나 이자 부분은 별도로 따져봐야 하지 않겠나. 이준혁이 지팡이를 짚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사 어른 말씀대로 하지요. 엄진사가 흡족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자네가 이해심이 많구먼. 그러니 말인데 내가 자네 사업을 도와주고 싶네. 이 고을 관가와 내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는 자네도 알지 않는가. 한양 거래처도 내가 다리를 놓아주면 지금보다 사업이 훨씬 커질 것이야. 그 대신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조금 나눠주면 되는 것이지. 채연은 안채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사람이 채 진사의 빚을 빌미로 이준혁을 옭아매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익을 나눈다는 말은 결국 이준혁의 재산에 손을 뻗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날 저녁 채연이 이준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엄진사가 아버지 빚을 빌미로 사업 이익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준혁이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괜찮소. 당신 탓이 아니오. 채연이 이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준혁의 눈빛이 깊었습니다. 채연은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엄진사의 행패는 이준혁의 집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을 이곳저곳에서 엄진사의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이 얼굴을 굳히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채연이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끔찍했습니다. 강 건너 마을에서는 엄진사가 가난한 농부의 논밭을 억지로 빼앗았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 곡식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자 3대째 일구어온 논밭을 하루아침에 뺏겨버린 것이었지요. 그 농부는 억울함을 호소하러 관가에 갔다가 오히려 관리를 욕보였다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장터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고을 세금을 걷는 이방이 엄진사와 손을 잡고 세금을 2배로 부풀려 거두고는 절반을 나눠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낸 세금이 나라 곳간이 아닌 엄진사의 창고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채연은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아버지에게 한 짓도 결국 같은 수법이었구나 싶었지요. 달콤한 말로 돈을 빌려주고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고 결국 원하는 것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고을 전체가 그 수법에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것은 엄진사가 관가와 손을 잡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채연은 집으로 돌아와 이준혁의 사랑채 앞을 지나쳤습니다. 안에서 이준혁이 복돌에게 무언가를 나지막이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연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준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채연은 우연한 기회에 늙은 하인 복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복돌아, 서방님의 부친은 어떤 분이셨느냐? 복돌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한참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셨지요. 이 고을에서 가장 큰 비단 거래를 하시던 분입니다. 한양까지 이름이 났었는걸요. 그런데 왜 지금은 거래가 이리 줄었느냐? 복돌이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10년 전에요. 갑작스럽게요. 채연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갑작스럽게라 함은 그것이 이상한 것이지요. 멀쩡히 건강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시더니 사흘을 못 넘기셨거든요. 그때 마침 엄진사와 큰 거래 문제로 다툼이 있으셨는데요. 복돌은 거기서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은 말하지 않으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채연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준혁이 맹인 행세를 하며 이 집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단순한 신세 탓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무렵 채연의 친정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몸종이 아니라 이웃 안악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아씨, 채 진사 어른이 옥에 갇히셨습니다. 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엄진사가 채 진사를 관가에 고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것을 빌미로 거기에 없는 죄목까지 덧붙여 관가에 넘긴 것이지요. 이방이 엄진사의 편이었으니 채 진사는 변명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채연은 곧장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넋을 잃고 앉아 있었고 언니 채선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연이 언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언니, 아버지가 옥에 갇히셨어. 나와봐.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언니. 잠시 후 채선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알아서 해. 채연은 문을 바라보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을 맹인 신랑에게 떠밀어 놓고도 모자라 아버지가 옥에 갇힌 지금도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언니를 바라보며 채연은 비로소 냉정하게 깨달았습니다. 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채연은 돌아섰습니다. 이준혁의 집으로 돌아온 채연은 사랑채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준혁이 들어오라 했습니다. 채연이 들어서자 이준혁이 고개를 채연 쪽으로 돌렸습니다. 채연은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의 일을 전했습니다. 말을 마치고 나자 눈물이 기어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채연은 소매로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에게 눈물을 보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준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울지 마시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단단하고 따뜻했던지 채연은 오히려 눈물이 더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반드시 방법을 찾겠소.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이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준혁의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속 어딘가가 조금 따뜻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채연은 그날 밤 홀로 방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낯선 집에 시집와 아버지는 옥에 갇히고 언니는 외면하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준혁의 그 한마디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채연은 그 말을 마음속 깊이 붙들고 밤을 버텼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채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목이 말라 물을 가지러 방을 나섰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채연이 부엌에서 물을 떠들고 나오다가 사랑채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늦은 밤에 이준혁이 아직 깨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채연은 무심코 사랑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문 앞에 다가서자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연이 살며시 문을 밀었습니다. 그 순간 채연의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이준혁이 등잔불 앞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눈을 뜨고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가며 또렷하게 장부를 읽고 있었습니다. 맹인이 장부를 읽고 있었습니다. 채연이 굳어버린 채 서 있는데 갑자기 이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리도 없었는데 기척도 없었는데 이준혁의 눈이 문틈을 향해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채연의 눈과 이준혁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채연의 손에서 물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갈랐습니다. 이준혁이 천천히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오. 채연이 사랑채 안으로 들어서자 이준혁이 맞은편에 자리를 권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등잔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조용히 밝혔습니다. 이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셨겠지요. 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준혁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볼 수 있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소문이 났을 뿐 한 번도 눈을 잃은 적이 없어. 채연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껏 맹인 행세를 하신 것입니까? 이준혁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엄진사 때문이요. 이준혁은 천천히 그러나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10년 전 이준혁의 부친은 이 고을에서 가장 큰 비단 거래를 하던 거상이었습니다. 엄진사가 그 사업을 탐내어 처음에는 동업을 제안했고 부친이 거절하자 온갖 수단을 동원해 모함했습니다. 결국 부친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가에 끌려가 옥고를 치르다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준혁이 18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진사가 사람을 보내왔어. 사업을 넘기지 않으면 나도 같은 꼴이 될 것이라고요. 이준혁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되기로 했어. 눈먼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처럼 보이니까요. 엄진사가 경계를 풀고 나를 무시하는 사이에 나는 증거를 모을 수 있었어. 그리고 당신 장인어른의 빚을 빌미로 사업 이익을 요구하는 것도 처음부터 예상했던 수순이었어. 채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언니 대신 떠밀려온 것도 알고 있어. 채연이 굳었습니다. 혼례 날 처음 보았을 때부터 알았어. 당신 눈빛이 기쁜 신부의 눈빛이 아니었으니까요. 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이준혁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미안하오. 사정을 알면서도 먼저 말하지 못했어.
채연이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셨던 것이지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불어 창호지가 살랑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채연은 어젯밤 일이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 분간이 되지 않는 채로 눈을 떴습니다. 밥상을 들고 사랑채로 들어서자 이준혁이 다시 지팡이를 짚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인이 들어오자 이준혁의 눈이 다시 허공을 향했습니다. 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것이었구나 싶었지요. 하인이 나가고 둘만 남자 이준혁이 지팡이를 내려놓으며 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이야기를 생각해 보셨소? 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시오. 장부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을 기점으로 거래처가 갑자기 줄고 규모가 작아졌더군요.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거래처를 하나씩 끊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엄진사의 짓입니까? 이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았소? 장부를 정리하다가 보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이준혁이 채연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놀라움과 함께 무언가 다른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맞소. 엄진사가 우리 거래처들을 하나씩 회유하고 협박해서 끊어버린 것이요. 그렇게 우리 사업을 죽이려 했지요. 그러나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소. 내가 버텼으니까. 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장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도 되겠습니까? 거래처가 끊긴 시점과 엄진사의 움직임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부친을 모함한 정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준혁이 채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도와주겠소? 채연이 또렷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같은 것이지요. 그날부터 채연과 이준혁은 밤마다 사랑채에 마주 앉았습니다. 채연이 장부를 펼치면 이준혁이 설명을 더하고 이준혁이 모아온 정보를 채연이 숫자와 대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채연이 무언가를 짚어내면 이준혁이 바로 알아들었고 이준혁이 방향을 제시하면 채연이 금방 따라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윤곽이 잡혀왔습니다. 엄진사가 거래처를 끊어버린 시점이 이준혁 부친과의 다툼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거기에 거래처들이 끊기기 직전 각 거래처에 엄진사 측 사람들이 드나든 흔적도 보였습니다. 엄진사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숫자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엄진사가 백성들의 세금을 횡령하고 관가와 결탁한 증거는 이준혁 집 장부가 아니라 관가의 세금 기록과 대조해야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준혁이 그 부분을 설명하자 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관가 세금 기록을 따로 입수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맞소. 그것은 내가 다른 경로로 손을 써두었소. 그리고 엄진사의 비밀 장부가 따로 있다는 정보도 입수했소. 그것이 모든 것을 확정짓는 마지막 증거가 될 것이요. 채연이 이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가지 증거가 맞아떨어지면 엄진사는 빠져나갈 수 없겠군요.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그래서 마지막 증거인 비밀 장부를 엄진사 스스로 꺼내도록 유인할 계획이요. 채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혁이 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도와주고 있어. 어느 날 밤 채연이 오래된 장부 하나를 들여다보다가 이준혁을 불렀습니다. 이준혁이 몸을 기울여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채연과 이준혁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가는데 채연이 고개를 들자 이준혁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채연이 얼른 시선을 장부로 내렸습니다. 고맙소. 이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구해야 하니까요. 채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채연은 그 감정을 애써 외면하며 다시 장부로 눈을 돌렸습니다. 채연은 그날부터 이준혁의 장부 창고에 파묻혀 살다시피 했습니다. 수십 권의 장부가 연도별로 꽂혀 있었습니다. 채연은 가장 오래된 것부터 차례로 꺼내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숫자들의 나열처럼 보였지만 하나씩 들여다볼수록 일정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진사와 관련된 거래가 나올 때마다 거래처가 갑자기 끊기거나 거래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하나같이 엄진사 측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때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엄진사가 거래처들을 하나씩 회유하고 협박해 끊어버렸다는 것이 숫자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거기에 이준혁 부친이 옥에 끌려가기 직전 엄진사와의 거래 분쟁 내역도 보였습니다. 부친이 엄진사의 부당한 거래 요구를 거절한 시점과 거래처들이 한꺼번에 끊기기 시작한 시점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채연은 발견한 내용을 별도의 종이에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연도별로, 거래처별로, 시점별로 나누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준혁이 그 문서를 들여다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리 정리했소? 숫자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따라가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이준혁이 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깊은 신뢰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이준혁이 조용히 채연을 불렀습니다. 관가 세금 기록을 손에 넣었소. 채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준혁이 품 안에서 두툼한 문서 묶음을 꺼내 채연 앞에 놓았습니다. 엄진사와 손잡은 이방을 통해 세금을 걷어온 지난 수년간의 기록이요. 이 기록과 실제 나라 곳간에 들어간 세금을 대조하면 얼마나 빼돌렸는지가 나올 것이요. 채연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빼곡한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채연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 총액과 관가에 납부된 금액 사이에 매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적게는 수십 냥, 많게는 수백 냥씩 빠져 있습니다. 이준혁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몇 년치나 돼요? 여기 있는 것만 해도 7년치입니다. 합산하면 수천 냥이 넘습니다. 이준혁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증거요. 이준혁 집 장부에서 나온 첫 번째 증거와 합치면 엄진사의 악행이 상당 부분 드러나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소. 엄진사의 비밀 장부. 그렇소. 그것만 확보하면 끝이요. 비밀 장부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혁이 포섭한 엄진사의 신복 하인에 따르면 비밀 장부는 엄진사 사랑채 서쪽 벽장 안바닥에서 두 번째 판자 아래에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엄진사는 특별한 손님을 맞이할 때나 중요한 거래를 할 때만 그 장부를 직접 꺼낸다고 했지요. 엄진사가 직접 그 장부를 꺼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군요. 채연이 말하자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그래서 미끼가 필요하오. 엄진사가 가장 탐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돈이겠지요. 그것도 큰 돈. 맞소. 엄진사는 욕심이 많은 자라 거액의 거래 이야기만 들으면 눈이 돌아가오. 그 욕심을 이용하는 것이오.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이준혁이 한양 상단과 연결된 대규모 비단 거래를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엄진사가 중간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미끼를 던지는 것이지요. 거래 규모를 확인하러 온 자리에서 엄진사가 자신의 거래 실적을 직접 보여주려 비밀 장부를 꺼낼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채연이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엄진사가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서방님이 맹인인데 어떻게 대규모 거래를 주선한다는 것인지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해 두었소. 거래 제안은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한양에서 내려온 상단 사람을 내세우는 것이오. 나는 그저 자리를 제공하는 역할만 하면 돼오. 엄진사 눈에는 맹인이 한양 상단에 치이는 모양새로 보일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방심할 것이오. 채연이 이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치밀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사람답게 한치의 빈틈도 없었습니다.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채연이 장을 보러 나갔다가 엄진사의 아내 엄씨 마님과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엄씨 마님은 채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준혁 댁 새 며느리구먼. 어디 가는 길이오?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맹인 서방을 둔 주제에 나들이도 하는구먼. 채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씨 마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준혁 집 살림이 어떻소? 창고에 비단이 많다던데 그거 다 우리 진사 어른 덕에 지켜낸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요? 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준혁 아비가 죽고 나서 그 재산을 노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요? 우리 진사 어른이 막아주셨으니까 지금껏 버텨온 것이지. 그러니 이준혁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채연은 속이 뒤집혔습니다. 이준혁 부친을 죽음으로 몬 장본인이 오히려 은인인 척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연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채연은 이준혁에게 그 대화를 전했습니다. 이준혁이 듣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엄씨 마님이 당신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소. 앞으로 장터에서 그쪽 사람들과 마주치면 각별히 조심하시오. 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혁의 목소리에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채연은 그 걱정이 싫지 않았습니다. 이준혁이 한양 상단과 연결된 사람을 수소문해 거래 제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엄진사에게는 한양 최대 비단 상단이 이 고을에 새 거래처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 흘렸습니다. 중간에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자리에 엄진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였지요. 예상대로 엄진사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준혁 한양 상단 이야기가 사실이오? 이준혁이 지팡이를 짚은 채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사 어른께서 이 고을 사정을 가장 잘 아시니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엄진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거래 준비가 무르익어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도 무언가가 조용히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채연이 장부를 정리하다가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붓을 쥐고 있었더니 손가락이 저려왔던 것이지요. 채연이 손을 펴서 주무르고 있는데 이준혁이 말없이 채연의 손을 가져다 자신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린 손가락을 하나씩 풀어주었습니다. 채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이준혁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를 조심스럽게 풀어주는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러웠던지 채연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것이요. 이준혁이 채연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연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 창문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준혁이 천천히 채연의 손을 놓았습니다. 채연은 그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방금 전 손을 잡혔던 자리가 한동안 따뜻했습니다.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습니다. 채연은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가슴 속 어딘가도 그 불처럼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채연은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거래 날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채연은 그동안 정리한 문서들을 최종적으로 다듬었습니다. 이준혁 집 장부에서 뽑아낸 엄진사의 거래처 차단 정황, 관가, 세금 기록에서 확인한 횡령 내역, 억울하게 옥에 갇힌 백성들의 명단까지 채연의 붓끝에서 꼼꼼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보는 사람이 단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군더더기 없이 명확하게 적었습니다. 이준혁이 그 문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완벽하오.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없어. 이것이면 충분하오. 이준혁이 문서를 소중하게 접어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문서를 암행어사에게 전달할 것이오. 엄진사의 비밀 장부와 이 문서가 합쳐지면 엄진사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래 자리에서 비밀 장부를 확보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맡겠소. 당신은 그날 집에 있어 주시오. 채연이 이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이준혁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소. 이제 마지막이요. 거래 전날 밤이었습니다. 채연은 잠이 오지 않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찬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채연이 별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혁이었습니다. 지팡이 없이 걸어 나온 이준혁이 채연의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잠을 못 이루겠소? 네. 서방님도 그러하십니까? 그렇소. 두 사람은 나란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일이 끝나면 당신 아버지를 반드시 구해내겠소. 채연이 이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제대로 된 혼례를 올려주고 싶소. 처음 혼례는 당신이 원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채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연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내일 부디 무사하셔야 합니다.
이준혁이 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조용히 감쌌습니다. 이준혁이 천천히 손을 뻗어 채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채연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내일의 결전을 앞두고 말 대신 손의 온기로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바람이 살며시 불어 채연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이준혁이 그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별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거래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준혁의 집 사랑채에 한양에서 내려온 상단 사람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준혁이 미리 손을 써둔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윽고 엄진사가 신복 둘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얼굴에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거액의 거래 앞에 경계심은 이미 반쯤 녹아 있었습니다. 이준혁 한양 상단분들이 오셨다고 해서 왔네. 이준혁이 지팡이를 짚고 공손하게 엄진사를 맞이했습니다. 엄진사가 이준혁을 흘끗 내려다보더니 비웃음을 삼켰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는 자가 감히 큰 거래를 주선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이 우습게 보였던 것이지요. 자리에 앉아 거래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상단 사람이 거래 규모를 설명하자 엄진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비단 3,000필 금액으로는 수천 냥에 달하는 거래였습니다. 엄진사가 중간에서 챙길 수 있는 몫만 해도 수백 냥이었지요. 이 거래, 내가 보증을 서면 되는 것이오? 한양 상단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진사 어른의 그간 거래 실적을 직접 확인해야 하오.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엄진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망설임을 이겼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엄진사가 신복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신복이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두꺼운 장부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채연이 위치를 파악해 두었던 바로 그 비밀 장부였습니다. 이준혁의 손이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엄진사가 장부를 펼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준혁이 천천히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팡이 없이 꼿꼿하게 엄진사가 굳었습니다. 이준혁이 엄진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허공을 향하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똑바로 또렷하게 엄진사의 눈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진사 어른. 엄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눈이 보입니다. 처음부터요. 사랑채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엄진사의 신복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준혁이 손을 들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준혁의 사람들이 일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신복들이 사방에서 막혀 꼼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엄진사가 벌벌 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오? 이준혁이 한 걸음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고을 토호 엄진사.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거래처를 하나씩 끊어 사업을 무너뜨리려 하고 백성들의 세금을 횡령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빚에 쪼들린 집안의 딸을 이용해 제 재산에 손을 뻗으려 한 자. 엄진사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것은 제 진사 어른의 빚이 아직 남아있다며 사업 이익을 요구한 것도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린 수작이었다는 것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채연이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요. 이준혁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엄진사가 다시 기세를 올렸습니다. 이놈, 내가 감히 나를 고발하겠다는 것이냐? 내가 이 고을 관가와 어떤 사이인 줄 아느냐? 내 놈부터 옥에 쳐넣고 말겠다. 엄진사가 신복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그러나 신복들은 이미 이준혁의 사람들에게 제압되어 있었습니다. 엄진사가 발을 동동 구르며 사랑채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려는 순간 마당에 낯선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엄진사의 발이 굳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말 위에 올라탄 사람이 있었습니다. 관복 차림에 마패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엄진사가 그 마패를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암행어사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한마디가 고을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진사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간의 위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암행어사가 말에서 내려 사랑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준혁이 두 손으로 문서를 받쳐들고 암행어사에게 올렸습니다. 채연이 밤새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이준혁 집 장부에서 뽑아낸 거래처 차단 정황, 관가, 세금 기록과 대조한 횡령 내역, 억울하게 옥에 갇힌 백성들의 명단까지 빈틈없이 정리된 문서였지요. 그리고 엄진사의 신복이 들고 온 비밀 장부가 그 옆에 놓였습니다. 암행어사가 두 문서를 차례로 펼쳐들었습니다. 잠시 눈을 내리깔고 살펴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진사, 이 장부가 그대의 것이오? 엄진사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이 두 문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엄진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부인하겠소? 엄진사가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채연이 정리한 문서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숫자와 날짜와 거래처가 모두 맞아떨어졌고 거기에 엄진사 자신이 직접 꺼내온 비밀 장부가 모든 것을 확인해주고 있었습니다. 엄진사가 갑자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다 뱉어내겠습니다. 재산도 땅도 다 내놓겠습니다. 암행어사가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뱉어낼 것은 뱉어내고 그래도 죄는 죄대로 받아야 하오. 엄진사의 신복들이 하나씩 포박되었습니다. 관가에서 엄진사와 손을 잡고 있던 이방도 그날 오후 암행어사의 명으로 잡혀 들어왔습니다. 엄진사의 집 창고가 열리고 수년간 빼돌린 재물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백성들의 논밭 문서, 억지로 받아낸 차용증서, 관가의 세금 장부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역력한 거래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엄진사가 포박된 채 마당에 꿇어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눈을 의심하더니 이내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논밭을 빼앗겼던 농부,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사람들, 엄진사의 이름만 들어도 움츠러들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진사는 그 눈물들을 마주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준혁이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가슴에 품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천천히 거쳐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채연이 이준혁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준혁이 채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서서 그 광경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암행어사가 엄진사에게 형을 선고했습니다. 엄진사는 수년에 걸쳐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관가와 결탁해 세금을 횡령하고 억울한 죽음을 만들어낸 죄가 명백하오. 이에 파직, 전 재산 몰수, 유배형에 처하오. 엄진사가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암행어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오. 죄는 별개요. 엄진사가 포졸들에게 이끌려 일어섰습니다. 한때 이 고을을 쥐락펴락하던 자가 두 손이 묶인 채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고을 사람들이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누구 하나 엄진사를 위해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채연은 마당 한켠에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채연의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지팡이 없이 똑바로. 끝났어. 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억지로 시집와서 버텨온 날들, 장부를 들여다보며 밤을 지새운 날들, 가슴을 졸이며 이날을 기다려온 날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채연이 눈물을 닦으려 하자 이준혁이 먼저 손을 내밀어 채연의 눈가를 닦아주었습니다. 고생했어. 그 한마디에 채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엄진사가 끌려간 다음 날부터 고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암행어사의 명으로 엄진사의 전 재산이 낱낱이 조사되었습니다. 빼앗긴 논밭 문서들이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풀려났습니다. 관가와 손잡고 세금을 부풀렸던 이방도 파직되었습니다. 수년간 엄진사의 소나귀에 눌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고을이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채 진사도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채연이 아버지를 마중 나갔을 때 채 진사는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채연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채연아, 내가 너한테 못할 짓을 했구나. 내가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아비가 죄인이다. 채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원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마음도 언니를 향한 마음도 이미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채 진사의 빈 문서는 그날로 모두 불태워졌습니다. 엄진사가 부당하게 취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채 진사가 갚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준혁은 암행어사를 통해 부친의 억울한 죽음도 공식적으로 밝혀냈습니다. 10년 전 엄진사의 모함으로 옥고를 치르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지고 이준혁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준혁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 오랫동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채연이 조용히 그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이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고맙소. 채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언니 채선은 이준혁의 진짜 모습이 세상에 알려지자 부랴부랴 채연을 찾아왔습니다. 곱게 단장을 하고 선물 보따리까지 들고 나타나서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채연아, 내가 그때 너무 겁이 많았어.
사실은 내가 미안했어. 우리 이제 잘 지내자. 채연이 채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의 채연이었다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언니니까 참아야 하니까. 그러나 채연은 이제 달랐습니다. 언니. 채연이 조용하고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언니가 나를 대신 시집 보내도록 꾸몄다는 것을 알고 있어. 아버지가 옥에 갇혔을 때 방문을 걸어 잠근 것도 다 알고 있어. 채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언니니까 원망은 하지 않겠어. 하지만 우리가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어. 언니는 언니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살겠어. 채선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채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채선이 들고 온 선물 보따리가 마당 한켠에 쓸쓸히 놓여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이준혁의 집 마당에 매화가 피어났습니다. 겨우내 앙상하던 가지에 흰 꽃이 소복소복 달렸습니다. 채연은 마당에 서서 그 꽃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는 가을이었는데 어느새 봄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 사이에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지요. 꽃이 피었소. 뒤에서 이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연이 돌아보자 이준혁이 환하게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가볍게. 올해는 꽃이 유난히 많이 피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그런 것이요. 채연이 웃음을 숨기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례를 다시 올렸습니다. 처음 혼례는 채연이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삼키고 가마에 올랐던 그 혼례는 채연의 것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이번 혼례는 달랐습니다. 채연이 스스로 원하는 혼례였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마당을 감쌌고 매화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꽃잎 몇 장을 떨어뜨렸습니다. 흰 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준혁이 채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신방에서 눈이 마주쳤을 때부터 알았소. 당신은 내 사람이라는 것을. 채연이 이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서방님이 울지 말라고 했을 때부터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고을 사람들이 하나둘 이준혁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엄진사에게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들, 논밭을 되찾은 농부들, 옥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두 사람을 향해 허리를 굽혔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아내가 해낸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채연에게로 쏠렸습니다. 채연이 당황해 손을 저었습니다. 이준혁이 채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채연은 더 이상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끊기지 않은 거래처들이 하나씩 돌아왔습니다. 이준혁의 사업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채연의 셈 능력은 그 사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장부를 들여다보고 함께 결정을 내리고 함께 고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자리에서도 묵묵히 버티고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하늘은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지요. 채연이 그러했습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 자리에서 혼자 버텨온 채연에게 하늘은 가장 든든한 사람을 곁에 보내주었습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고 선한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하늘의 이치이고 세상의 순리입니다. 엄진사는 먼 유배지에서 지난날의 죄를 씹어 삼키고 있었고
채연과 이준혁은 봄볕 아래 나란히 서서 새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